어머니, 제가 돈 벌어 오겠습니다. 시골 청년 박성수는 이 집안을, 이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가 세계 문화 판도를 바꿔놓고 있고 한국의 대표 음식 김밥, 라면, 김치, 비빔밥, 삼겹살 등 K 음식이 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에서 한글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 세계가 인정한 K방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세계를 향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감동의 품격 영상 제작자인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대본을 몇 번인가 고쳤으며 고민했습니다. 성장의 어두운 면을 더 부각하지 못한 점이 여운으로 남습니다. 압축 성장의 길. 돌아보면 참 숨가쁘게 달려온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옆 동네 박성수가 그랬고, 이웃집 순이가 그랬고, 건넌 마을 김영철이 그랬던 것처럼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전말을 전격 공개합니다. 1953년 한반도에 남겨진 것은 폐허뿐이었죠. 서울 하늘엔 연기가 피어올랐고 거리엔 무너진 건물 잔해가 가득했습니다. 그 사이를 아이들이 걸어다녔죠. 신발도 없이, 눈물도 없이.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 22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성수. 아버지는 전쟁 중에 잃었죠. 어머니 혼자 남매 넷을 건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끓이던 시절이었죠. 그해 봄 마을에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기가 그려진 포대가 내려졌죠. 밀가루였습니다. 원조 물자였죠. 어른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 포대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성수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를 악물었죠. 언젠가 반드시 이 나라가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와야 한다고. 그 생각 하나였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 벌어 올게요.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 손을 한참 잡고 있었죠. 그 손이 너무 거칠어서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남이었죠. 이 집안을, 이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부산의 피난촌에는 16살 순이가 있었습니다. 오빠 학비를 대기 위해 공장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떠나는 딸에게 삶은 고구마 2개를 손에 쥐어줬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버스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죠. 어머니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손을 모으고 입술을 꼭 다물고. 순이는 그 표정을 읽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딸한테 이런 짐을 지운다는 그 미안함이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순이의 평생 기억에 남았습니다. 같은 시대 또 다른 공간. 경남 거제에는 25살 김영철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마쳤죠. 가진 것은 건강한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고향 거제 바다를 오래 바라봤죠. 그리고 무작정 부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부두에서 짐을 날랐죠. 공사판에서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밥은 하루 2끼였죠.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움도 혼자 삭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죠. 그 시절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필리핀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독일의 경제사 연구자 토마스 베커는 당시 한국 관련 보고서를 수십 건 검토한 사람입니다. 훗날 그가 이렇게 증언했죠. 그 보고서들 어디에도 한국을 재건 가능한 나라로 분류한 문서가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사실상 포기에 가까운 시선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성수는 이를 악물고 길을 나섰죠. 순이는 고구마 2개를 품에 안고 공장 문을 들어섰습니다. 김영철은 거제 바다를 등지고 부두로 향했죠.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새벽 4시 아직 어두운 거리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이 없죠. 표정도 없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순이는 그 무렵 서울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죠.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이었죠. 손가락 끝이 늘 부어 있었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국이 아물 새가 없었죠. 눈이 나빠졌지만 안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또래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순이는 그 시간에 실을 꿰고 있었죠. 꿈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꿈을 꿀 시간이 없었던 거죠. 월급날이 됐습니다. 순이는 봉투를 뜯지도 않고 집으로 붙였죠. 오빠 등록금이었습니다. 자기 몫은 없었죠. 공장 기숙사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죠.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았죠. 옆방 언니들이 들을까봐. 그 언니들도 똑같은 처지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김영철은 부산 조선소 야간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용접 불꽃에 그을린 얼굴을 씻을 힘도 없었죠. 그냥 작업복 그대로 누웠습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었죠. 천장을 바라보며 고향 거제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로였죠. 그래도 내일 새벽엔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순이가 밤새 만든 옷이 배에 실려 독일로 떠났습니다. 김영철이 용접한 배가 바다를 건넜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세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전 이 나라는 밀가루 포대를 받아들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세계 시장을 두드리고 있었죠. 1960년대 한국의 수출액은 10년 만에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과 비슷한 출발선에 있던 나라들이 있었죠. 가나가 있었고 필리핀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그 자리에 머물렀죠. 한국만 달랐습니다.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마이클 해리스는 그 시절 한국 공장을 직접 취재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공장 안을 들여다봤을 때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 어두운 공간에서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게 아니었습니다.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순이의 억울한 눈물이, 김영철의 그을린 얼굴이 이 나라를 밀어올리고 있었죠. 이름도 없이, 기록도 없이 그냥 버텼습니다. 그 버팀이 대한민국을 세우고 있었죠. 1963년 정부에서 공고가 붙었습니다. 독일 탄광 광부 모집. 박성수는 그 종이 앞에 한참을 서 있었죠. 독일, 탄광, 월급은 국내의 10배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청년이 속삭였죠. 거기 갱도가 무너지면 못 나온다던데. 박성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못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있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밀가루 포대를 받아들던 그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만큼은 다시 보고 싶지 않았죠. 박성수는 공고문 아래 주소를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신체 검사 날 수백 명이 줄을 섰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합격이었죠. 독일로 떠나는 날 어머니는 김포공항까지 나왔습니다.
아들 옷깃을 매만지던 어머니의 손이 떨렸죠. 밥은 챙겨 먹어야 한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박성수는 비행기에 올랐죠.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요. 독일 한본 탄광, 지하 900m였습니다. 갱도하는 숨이 막혔죠. 석탄가루가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장이 낮아 허리를 펼 수가 없었죠. 12시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밤이면 어머니께 편지를 썼죠. 어머니, 저 잘 지냅니다. 독일은 깨끗하고 좋은 나라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실을 쓰지 않았죠. 그게 박성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으니까요. 어느 날 퇴근길이었습니다. 독일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의 상표가 눈에 들어왔죠. 메이드 인 코리아. 박성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한국 사람이 만든 옷을 독일 사람이 입고 있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옷이 청계천 어느 공장에서 억울함을 삭히며 밤새 만든 옷이라는 것을 박성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는 있었죠. 같은 시각 김영철도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 모집이었죠.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죠. 사막에서 사람이 죽어 나온다고 했습니다. 김영철은 아무 말이 없었죠. 그냥 짐을 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낮 기온이 48도였죠.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날엔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철근을 날랐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도로를 깔았죠. 그 도로 위를 언젠가 누군가의 아이들이 걷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김영철은 몰랐습니다. 그냥 일했죠. 어느 날 옆에 있던 동료가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죠. 김영철은 동료를 업고 뛰었습니다. 살았죠. 그날 밤 사막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이 외로움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삭혔죠.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독일 탄광으로 간 한국 광부만 8,000명이 넘었습니다. 중동으로 떠난 건설 노동자는 수십만 명이었죠. 그들이 보낸 외화가 대한민국 경제 개발의 종잣돈이 됐습니다. 박성수의 편지는 거짓말이었죠. 김영철의 외로움은 사막 모래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과 그 외로움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었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1973년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포항 바닷가 허허 벌판에 제철소를 세웠습니다. 포항 제철이었죠. 세계 철강 전문가들이 비웃었습니다. 철강 기술도 없고 원료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가 제철소를 짓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제철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스코라고 부르는 그 회사죠. 1976년 현대자동차가 만든 포니가 처음으로 캐나다 땅을 밟았습니다. 캐나다 자동차 전문지는 이렇게 썼죠. 이 차가 언제까지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팔렸습니다. 값이 싸서 팔렸습니다. 싸구려 소리를 들으면서 팔렸죠. 독일에서 돌아온 박성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갱도 속에서 허리를 굽히며 번 돈이 이 나라 공장으로 흘러들어갔죠. 그 돈으로 포니가 만들어졌습니다. 싸구려라도 괜찮았죠.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1983년. 이번엔 정말 아무도 믿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죠. 당시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90% 가까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인텔이 기술을 이끌고 있었죠. 그 틈에 삼성이 뛰어들겠다고 한 겁니다. 일본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어림없다고 했죠. 한국 수준의 반도체는 100년이 걸려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독자 개발에 나섰죠. 초기 불량률이 높았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쓸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실험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했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했습니다. 포니를 만들던 그 정신이었죠. 순이가 미싱을 밟던 그 정신이었습니다. 일본 산업분석가 나카무라 시니치는 당시 일본 반도체 업계 회의에 직접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삼성이라는 이름이 회의에 처음 등장했을 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가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웃음이었는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곧 밝혀지게 됩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기가 찾아왔죠. 1997년 가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외환위기였죠.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공장 문이 닫혔죠. 멀쩡하던 가장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세계는 이번엔 끝났다고 했죠. 그 많던 성장이 거품이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결국 한계를 드러냈다고 했죠. 비웃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순이의 남편도 그의 겨울, 해고 통보를 받았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수저를 들지 못했죠.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쉰이 넘도록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어깨가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죠. 그냥 밥을 한 그릇 더 떠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이상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금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금반지였죠. 금목걸이였습니다. 돌반지였죠. 나라에 바치겠다고 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순이는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었죠. 평생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오빠 뒷바라지에 청춘을 바쳤고 공장에서 손목이 굳었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가 흔들린다고 하니 반지를 내놓았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반지를 손에 쥐고 줄을 섰죠. 김영철도 그날 줄을 섰습니다. 사막에서 번 돈으로 산 금목걸이였죠. 어머니 생신에 드리려고 아껴뒀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죠. 김영철은 그 목걸이를 바구니에 넣으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이래도 되겠죠. 전국에서 금 모으기에 참여한 국민이 3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모인 금이 225톤이었죠. 금액으로 21억 달러였습니다. 토마스 베커는 그 장면을 직접 뉴스로 봤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검증받은 데이터로 나라를 평가했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것으로 한국을 이해했습니다. 국민이 결혼 반지를 들고 줄을 서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 나라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3년 만이었죠. 결혼 반지를 내놓은 사람들의 나라였으니까요.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이 나라는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섰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하던 일본이 삼성을 벤치마킹하러 한국에 오기 시작했죠. 나카무라 시니치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비웃던 그 나라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판매량 3위에 올라섰습니다. 싸구려 소리를 듣던 포니가 세계 자동차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죠. 그리고 2009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원전 건설 파트너를 발표하는 날이었죠. 전 세계 원전 업계가 그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있었고 프랑스라는 말도 있었죠. 발표가 났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 발표를 들은 한국 원전 기술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죠. 그냥 껴안았습니다. 불과 50년 전 전기도 제대로 없던 나라였으니까요. 밀가루 포대를 받아들던 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무기를 원조받던 나라가 이제 폴란드에, 호주에, 노르웨이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었죠.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주요국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멈춰섰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허덕이고 검사 방법을 몰라 혼란스러워할 때 한국이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였죠. 미국 CNN이 그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미국이, 유럽이, 일본이 한국 방역 지침을 받아 적었죠. 밀가루 포대를 받아들던 나라가 세계에 방역 기술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 관계자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온 사람이었죠. 안내를 맡은 한국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죠. 우리 아버지가 1960년대에 한국에 원조를 보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 전환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죠. 1953년 67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이 2023년 3만 3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70년 만에 500배 가까이 뛰었죠. 그리고 2020년 2월 9일 밤이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이었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92년 아카데미 역사상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된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죠. 순이는 텔레비전 앞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트로피를 들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자막이 달린 한국 영화를 보고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순이는 미싱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새벽 5시에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 아침이 생각났죠. 먹고 살기 위해 만든 옷이 먹고 살기 위해 버텼던 그 삶이 세계 최고의 문화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문화평론가 데이비드 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에는 공통된 정서가 있습니다. 버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감정은 만들어진 게 아니죠. 진짜 살아온 것에서 나온 겁니다. 세 사람은 늙었습니다. 박성수는 70이 넘었죠. 탄광에서 얻은 폐 질환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죠.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박성수였으니까요. 순이는 손목이 굳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직업성 관절염이라 했죠. 순이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영철은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철근을 나르던 세월이 뼈에 새겨졌죠. 박성수의 손주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공과대학이었죠. 박성수는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독일 갱도 안에서 올려다보던 까만 천장이 떠올랐죠. 밀가루 포대를 받아들던 그 마을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그 장면을 보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던 그 청년이 떠올랐죠. 손주가 공과대학을 갑니다.
이걸로 됐습니다. 박성수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죠. 괜찮았습니다. 다 괜찮았죠. 순이는 조카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모, 저 취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반도체 공장이에요. 순이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아무 말을 못했죠. 공장 기숙사 이불 속에서 억울함을 눌러 삼키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 억울함이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제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요. 김영철의 아들은 대기업 건설회사 임원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사막에서 철근을 나르던 그 회사의 후신이었죠. 김영철은 그 소식을 듣고 혼자 거제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죠. 사막의 별이 생각났습니다. 그 뜨거운 모래 위에서 혼자 삭히던 외로움이 생각났죠. 김영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주저앉은 적이 없었죠. 사막에서도 버텼고 폭풍에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거제 바다 앞에서 처음으로 주저앉았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혼자 삭혀온 그 사람이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움이, 그 침묵이,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죠. 이름 없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이 세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어머니들이 있었죠. 동생 학비를 위해 꿈을 접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반지를 들고 줄을 섰던 아버지들이 있었죠. 단 한 번도 신문에 이름이 실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죠. 서울의 밤은 밝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이 흐르는 도시죠. 밤 12시에도 지하철이 달리고 편의점엔 없는 것이 없습니다. 70년 전 밀가루 포대를 받아들던 나라가 맞습니까? 소나무 껍질로 죽을 끓이던 나라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나라죠. 박성수는 손주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손주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그 스마트폰 안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에 순이의 조카가 출근하고 있었죠. 그 공장 건물을 지은 것은 대기업 건설회사이었습니다. 김영철의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그 회사였죠. 세 사람은 서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로 연결돼 있었죠. 화면 속에서 외국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라고, 설명이 안 되는 나라라고. 손주가 물었죠. 할아버지, 옛날에 많이 힘드셨어요? 박성수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갱도 안에서 이를 악물던 그 새벽이 떠올랐죠. 거짓말 편지를 쓰던 숙소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여성의 옷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발견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박성수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건강하고 밝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이 눈빛을 지키려고 갱도로 내려갔다는 것을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힘든 줄 몰랐어. 그냥 살았지. 그 한마디였죠. 박성수는 손주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그냥 텔레비전을 바라봤죠.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공장 앞에서 찍은 22살의 자신이었습니다. 까만 작업복을 입고 웃지 않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얼마나 단단한지. 순이는 그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수고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죠. 김영철은 다시 거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사막 현장에서 찍은 젊은 날의 자신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릴까봐 두 손으로 꼭 잡았죠.
그리고 바다를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됐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에서 33,000달러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세계의 비웃음에서 세계가 배우러 오는 나라로 이 나라를 만든 것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교과서에 이름이 실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